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주제 편의점 스튜디오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셔? 일단 저의 목표는 일단 동접이 1000명이 넘는 건데 760명 원사이드 이렇게 메모를 내가 보기에는 양지열 변호사님 기자 그만두시고 이렇게 메모한 건 처음이야. 방금 들어와 재밌게 해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코디까지 다 봐줄게.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촘촘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양 변호사 메모 꼼꼼히 하셨으니까. 사실은 한 처음에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메모를 했었는데 세 번째 정도부터는 구체적으로 할 의미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총평은 예상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렬해지긴 했습니다. 격렬해지긴 했고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이 올라간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퍼부는데 문제는 이거 법원의 판결문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판결 아니거든요. 법인카드.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실점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실점이 많았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확실히 보여줬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갈라치기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아까 오늘 중에 제일 심하게 긁혔을 때는 다 같이 저희들 같이 보면서 웃었잖아요. 권영국 후보가 형신외 장애인 여성들 전장년 그렇게 차별하고 왜 그런 혐오만으로 가느냐 정치를 하느냐 그랬더니 혐오원이 저기부터 하십시오. 갑자기 자기는 여태까지 계속 끝날 때까지 이거는 원래 이게 맞는데요. 이재명 후보한테 그래놓고 30조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디서 끊을 겁니까? 이래놓고 밑도 끝도 없이 누구나 그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차별하냐고 그렇게 묻는 게 확실히 긁혔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 이준석의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1차 때나 마찬가지였고 이재명 후보는 초반에 약간 그 이준석에 대해서 그 맞대결 비슷하게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도 없고 해서인지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원래 스탠스를 찾으셨고 상당히 차분하게 사실 김문수 후보가 헬리콥터 이송 문제를 끄는 건 정말 저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짓인데 아니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거 자체가 화 안 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권영국 후보가 지난번보다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확실히 지난번보다 자기 필요한 말씀도 하면서 이준석의 헛소리도 강력하게 제압해 주시면서 지식자라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토론에 이어서 2차 토론도 권영국 후보가 1차 토론보다도 오늘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권영국 후보가 제목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임태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제 오늘 코디에 대해서나 좀 오늘 코디에 관심 많아요.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일단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코디 좀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색을 굉장히 세련되게 그레이색을 넣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안경을 쓰다 보니까 눈이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눈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런 단점 이미지를 많이 보완을 했다라는 것이고 넥타이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오늘 노란색을 넣었는데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된 메시지를 확실히 주면서도 안정감 있는 톤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짠 것 같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제가 넥타이 메고 나온 걸 봤는데 이게 사실은 저렇게 이제 이 점이 박힌 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게 정열적인 색깔이라서 굉장히 튀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컬러풀하지만 요걸 오늘 택한 것은 약간 좀 코디의 실수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2대8 머리도 조금 네. 더 분포도를 중간으로 네. 조금 더 이동시켜서 더 안정감이 있게 만들고 네. 메이크업은 확실히 누가 지적해 준 것 같아요. 바꿨고 네. 전체적인 그 톤이 지난번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고 네. 권영국 후보도 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좀 손을 많이 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고 토론을 보면서 느낀 내용 콘텐츠. 내용을 보면 일단 권영국 후보가 정책적으로 기후 관련된 네. 공약에 대해서 네. 이준석 후보를 확실하게 녹색당이 정책을 쫙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팩트로 해서 팩폭을 했다. 했다라는 것이고 그 기후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에너지 정책으로 판단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ESG 개념, 그러니까 아리백은 고사하고 기업들이 지금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한국 기업도 대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기업들이 어떻게 ESG는 기후 문제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인권 이런 문제까지 기업이 다 경영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투자에 대한 걸.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이 거의 국제적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국제 정치에 좀 둔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국이 전체적으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둔감한 건 사실입니다.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제 뉴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 시기 대선 시기라서 교황님 선종 때 대표단을 가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을 대표해서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 정치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데서 활발하게 뭔가를 물밑 작업을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오늘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을 쭉 보면 미국 대사관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안 들어요. 그렇다면은 저런 발언들이 함부로 튀어나올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주재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에서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별로 일부 커뮤니티만 관심을 가진 게 그런데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되게 세련됐다고 계속 젊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잘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 20, 많이 30대를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년층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한 것들을 대안을 생산해내야 되고 특히 당선될 후보에게 나는 반드시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 중에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끌어내는 게 청년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고 국민연금 가지고 벌써 갈라치기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나라를 두 쪽 내겠다는 얘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는 좀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내 후보가 뭐 선전을 한 거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뭐가 남은 거냐, 이제 국민들한테 뇌리에 남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반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가짜 총각이냐, 진짜 총각이냐, 뭐 진짜 검사냐, 가짜 검사냐, 뭐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래야 된가요?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국민통합과 사회 분야, 연금, 기후,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을 막 초반에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은 뭔가 그런 의심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면에 딱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 이준석에게 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고 밀린 거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통 질문 그러니까 지역 종교 사회의 갈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진짜 가짜 총각 무슨 재판만 많이 받은 사람 검사도 사칭한 사람 이렇게 가짜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이준석이 꺼내든 건 120원 커피 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짜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갈등 해결에 대한 답을 했어요. 두 사람 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내란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때문에 펼쳐지는 선거이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으로 나아갈지 그 대안, 그 담론을 찾는 그 길을 찾는 어떤 하나의 토론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 내란 청산이고 내란 청산. 그리고 왜 내란 청산이 중요하냐면요. 내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주식부터 시작해서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청산 과정은 경제 회복 과정과 민생 안정과 연결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사법부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동덕여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하버드대도 베트남 반전 시위나 여러 시위들에서 점거 농성과 경찰력 투입과 체포와 기물 파손이 일어났거든요. 그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주체라는 것이 학교 당국과 그리고 교수, 교직원 그리고 학생으로 3주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가는 것인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덕여대는 사학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립학교면 학생들이 고객인데 고객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도 동덕여대는 장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갈등 구조면 여기에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이니까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구조로 아까 권영구 후보가 팩폭을 했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갈등을 봉합해야지 왜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냐.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오늘 굉장히 세련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지만 특히 안보 얘기 꺼낸 거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예를 들면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연평 포격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안보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이게 되게 낡은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보와 이런 것들을 위협한 거는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병력을 동원해서 그 사이에 북한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죠. 시작한 그것도 계엄을 생방송으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았을 거예요. 북한은 한국에 오히려 남한에 병력 이동과 이런 거 도감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어디 출동했다 비면 거기 뚫고 들어오면요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을 해야죠. 당신네들 정당이 내란 일으켜서 안보를 구멍 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네 후보의 공통점이 병사로 입대하진 않았어요. 네 분이 다 한 분이 산업기능요원이고 할 수 없었던 분이 두 분 있고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산업기능요원 했기 때문에 권영구 후보도 병 출신이 아니에요? 다 정과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부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갈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공격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실패했다. 저는 권영국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빛났던 부분이 그 전장년이라든가 동덕여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오히려 갈등을 막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권영국 후보가 정확히 이 부분을 지적했죠.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봐야지 원인을 따져봐야지 그게 정치가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길이지. 그럼요. 결과를 놓고 네가 이 기분 잘못한 거니까 처단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이 이렇게 딱 일그러지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제일 꽝. 왜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연금 때도 그랬지만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는 그 이재명 후보 오늘 말씀 중에 이재명 후보 말씀이 좋았던 거는 그거였죠. 행정은 만들어진 길을 그대로 가는 거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것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꺼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뭐 AI 100조 어디에 쓸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해서 권영국 후보가 그러면 그 저 개혁신당은 기후 관련해서 공약이 없던데요 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아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는 아립의 기준을 다 따르기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해. 아니 뭐 어떻게 따르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를 해야지. 어떻게 어떻게 따르겠다고. 우리는 이만큼 따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 당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그리고 그냥. 저는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부산대병원에서 후송한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이나 계속했어요. 두 번이나. 했는데 확실히 여기도 이제 혐오 정치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와 이 이제 싸움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한덕수는 무속연대. 그리고 이제 김문수는 기독교 우파 혐오 정치 연대라고 보는데 결국 기독교 극우 혐오 정치가 승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목에 칼이 찔린 건 저는 혐오 정치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얘기하는 혐오를 없애기 위한 차별금지법 이런 게 저는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여성차별 철폐, 아동차별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기 목에 이제 칼이 들어왔고 저도 군 의료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 의료를 하기 때문에 중증외상센터나 이런 이제 일반 병원들이 어떻게 체계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혈관 수술이라는 건 서울대병원에서 집도를 할 수 있고 우리 저희 의장님들 비상행동 의장들 단식 농성했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이 그 탄핵 기간 동안 비상행동. 파면 빨리 하라고 우리 저기 의장님들 고령이 많으니까 혈압이 막 200, 180 올라가는데도 막 단식 계속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야. 의사분들이 정말 빌었어요. 와서 혈관이 언제라도 내 혈관이 터지게 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서울대병원밖에 없다 수술할 곳이. 그러면 여기가 그러니까 가면 집도의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혈관 수술이라는 것은 여기 목 같은 경우 여기 모든 신경과 경추가 다 연결돼서 여기 굉장히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더 들어갔으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이게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한테 너 병원 왜 서울 갔어?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상대방에 대한 생명 정치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해요. 위로를 해야죠. 맞아요. 그때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하셨는데 괜찮냐?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죠. 방탄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안쓰럽다. 자기는 유세 나가서 막 총 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베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보수 후보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제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차별을 전제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후보가 초반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린 놈이라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어린 놈이라고 깔보고 쫓아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훈계한다 그러고 그렇죠. 늘 이제 뭐 이의 있다 이런
이런 태도로 살아왔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정신이다. 이제 이런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이슈는 나는 피해자야. 뭐 이런 판단을 하고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품격과 인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좀 그거를 지적하면 그거를 자기에 대한 비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 거고 그렇게 그러면 나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친다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한테 혼나야 된다고 대놓고 그렇죠. 자기가 야단쳤잖아요. 지금 다 다른 당의 대표예요. 당대표죠. 대표인데 나이 차이 몇 살이나 난다고 요만큼 차이 나니까 바로 이렇게 깔보면서 그리고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아는 다른 저 의원실의 보좌관 평소에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카메라 많은 개엄날 밤에 시끄럽마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판을 해도 어린 사람이라고 지금 깔보는 거냐고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그날 밤에 경찰들한테 막 이제 호통주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헌법기관인데 국회 못 들어야 하니까 화를 내고 소리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면 왜 본인은 본인의 그 출입을 막은 경찰에 대해서 왜 고소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 이제 물론 다 고소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내란 세력 57명 경찰 고소해서 입건시켰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 입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범법 행위를 보고 내란이 있었으면 그날 밤에 경찰을 제압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쇼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히는 것이 저는 별로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젊은 정치인이면 젊은 정치인답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럴 때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그랬다가 이럴 때는 김용태한테 발언하는 거 보세요. 꼰대예요. 되게 꼰대처럼 그때 달라요. 그러면서 노무현의 젊은 정치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게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가 강하고 나이주의가 되게 세고 예의 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에 대한 본인의 피해가 있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그만큼의 젊은 정치에 있어서의 말의 힘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건데 본인의 자산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말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안타까워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언급도 사실 노무현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화낼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군다나 오늘이 기일인데 맞습니다. 저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입에 담는 거가 모욕적이에요. 사실은 아마 저는 감히 잘한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보였던 통합이라든가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냥 그다음에 뭐 검찰 개혁하려고 했다 검찰과 맞서 싸웠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타협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뭐 하나가 이준석하고 지금 겹치는 오히려 젊었었던 시절을 지금 자기는 인권 변호사로서도 정치인으로 들어와서도 신인으로 입문해서는 내내 갈 수 있는 편한 길 버리고 다녔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실천으로 옮기려고 입으로 말한 것과 행동을 다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 요즘 걸핏하면 정치인들이 그냥 아무나 막 갖다 써요. 너무 화나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삶의 궤적이 닮아 있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잖아요. 그렇죠. 반칙권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서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나 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로 들어온 이재명 후보나 이제 마찬가지 이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덕여대와의 싸움에서 학생 편에 들어야지 어떻게 학교 편을 듭니까? 전장년에서 장애인을 그러니까 장애인 전장년은요 상 받아야 돼요. 왜 상 받아야 되냐면 저상버스 다 요즘 그렇습니다. 전장년 활동에 의해서 한 거고 거리 도보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탈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신속하게 타고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고 접근성이 소위 말해서 장애인 접근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접근성이 그렇죠. 편의성이 증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전작년의 시위는 보편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보편적인 건. 교통 사회적 약자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이 보장되면 시민들의 혜택도 그만큼 많이 좋아지는 그렇죠.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설치되면 네. 노인들이 그만큼 더 계단을 안 내려가도 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더 설치되면 일반인들도 더 이용하죠. 이용을 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보편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정치의 고민이 돼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4호선을 타고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전작년에 전술적으로 혼잡한 시간에 딱 시위를 합니다. 되게 전략적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더 전략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서 싸우지 않고 빨리 이동해서 다른 맞아요. 교통편을 타고 그렇죠. 갑니다. 아니 제가 5월 17일 날 그 광주에서 그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제 광주 송정역을 가는데 마침 두 코스 앞두고 딱 전장현이 시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급하신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라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화를 내시고 이 사람들 막 비판을 하세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딱 한 분 계시긴 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 있긴 다수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명이 막 뭐 욕하시고 막 이랬는데 다수 시민들은 얼른 내려서 택시 타요. 네. 그리고 그런 이 활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그 한 명에 가 있는 거죠. 포커스가 그 욕설하는 그 한 명을 그 박경석 교장이 믿고 전장의 활동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을 불러내고 박경석 교장 불러내서 대화하게 하고 대안을 그렇지. 제시해 주는 그게 게 정치죠. 그게 정치죠. 그게 네. 근데 그건 힘들잖아요. 말로만 터는 게 아니잖아. 비평과 비난은 쉽지만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까 저는 뭐 짧게 뭐 언뜻 비치긴 했지만 그 저 태양광 발전소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 부품 얘기하면서 저기 깜짝 놀랄 얘기를 저기 하더라고요. 풍력 발전. 풍력 발전하는데 거기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면 거기 킬 스위치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네.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거예요. 네, 예.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음모론 극우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무슨 하다못해 무슨 화웨이처럼 반도체 그러니까 화웨이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반도체 칩이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터빈에 갑자기 그런 걸 넣어서 어떤 순간이면 전기를 다 끊어버릴 수 있게 중국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발상을 그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지금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는데 중국 쪽에서 봤으면요 이거 사실 외교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팩트 체킹해서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사용되는 풍력 발전기 터빈의 대부분이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등의 유럽산 발전기이고 우리나라 역시 8메가와트 국산 발전기 기술이 있고 유럽 기업과 15메가와트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국내 타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위, 하부 구조물은 아시아 1위여서 중국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산 갖다가 택가리 한다 그랬어요. 택가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진짜 대단히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중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도 없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하는 국내 풍력 업체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전제품 중에서 그 저기 진공 청소기 중에 이제 뭐죠? 그 무인으로 하는 자동 청소기. 이 시스템은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한국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선언을 했고 언제까지 중국의 기술을 따라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술력이 딸리면은 중국 업체 것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통상이고 그런데 이런 통상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원군 때처럼 세국 정책으로 가겠다는 건지 저는 국제주의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근데 아까 김문수
후보는 그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의료 쇼핑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이 와서 의료 쇼핑하면 좋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병원만 가겠어요? 호텔도 가고 네. 사 먹고 쓰고 사고 하면 그게 다 외화벌인데 네. 그거를 마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국민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는 것처럼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외국인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찍어 바르기 시작해요. 이게 중국이 뭐 중앙선관위에 개입했다라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향중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선이 끝나면 그날 내란에 국민의힘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하지 않으면 위헌정당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해산당하는 길인데 네. 김문수 후보가 그걸 빨리 끊어내야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위헌정당 해산 못하도록 나는 이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네. 이 사람 반드시 처벌돼야 됩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네.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 노동 문제 관련해서 그 산업연수생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산업연수생하고 최저임금제를 섞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도가 전혀 다른 거라서 네. 그거를 왜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조차가 모르는 거고 네. 지금은 산업연수원이라는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잘못 이용됐던 사례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 착취만 당하는 맞아요. 바람에 예.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교류량이 적었었던 때고 그때는 또 그 지역이 지금보다도 더 낙후됐었기 때문에 네. 그 기회마저도 그분들을 잡으려는 분들도 있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들도 있어요. 네. 또 우리 기업들 와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배운 것도 있었고 하지만 일부에서 정말 사실 정말 돈 안 주고 싸게 부리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던 일이 있어서 그걸 끊어냈던 거고요. 네. 그거를 끊어냈을 때 시기와 그때는 아니 말로 대한민국에도 그분들이 하는 일을 또 똑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서울 시내 음식점을 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어디 네. 가도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왜 농촌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이 없어 안 돌아가는 구조예요. 이거는 국가가 선진화됐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겁니다. 예. 이미 우리가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각 국가들이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뒤에는 늘 겪어왔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증을 차등하자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른 분야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해외 외국인과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린다라고 보장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예요.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구나. 예, 위헌이에요. 그냥 대놓고. 예. 왜냐하면 최저임금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그렇죠. 외국인도 똑같이 대우라고 했는데 기본권을 외국인만 최저임금제 다르게 준다. 이건 위헌법률 심판하면 깨져요. 그렇죠. 그리고 ILO 국제 협약에도 이거는 위반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그 독일의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력을 수출하던 국가에서 네. 이제는 수입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면 안 된다. 저출산 문제로 사실은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직면해서 징병제도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가 거의 절벽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민 정책을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같은 데 가면 일손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 역할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픈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주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단속하러 오면 마을 이장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곡괭이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 막 내쫓아요. 그리고 뭐 여기 극우들 중에서 네. 뭐 이주 노동 불법 체류자들 뭐 네. 단속한다고 막 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그로 끄는 네. 사람들이 네.
경찰한테 신고해서 네. 가는 사람 막 잡았는데 네. 경찰관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왜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공권력이 아닌데 네. 이렇게 감금하고 있냐라고 하고 경찰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세금을 받으면 되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그렇죠.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네. 또 그분이 인구 절벽 시대의 역할을 메꿔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인종 차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수출하면서 예,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풍성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 후보는 왜 나오셨는지 진짜. 그 대본 읽기 바빠. 그러니까 너무 읽기에 바쁘고 읽는데 이걸 알고 읽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건지 거의 그런 수준이고 엉뚱한 답변 비슷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날을 세우긴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그 발전적 논의 그러니까 토론이 대안을 가지고 발전적 논의를 하면서 좀 풍성하게 뭔가 상황을 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돼 저러서 안 돼 너는 이래 그러니까 계속 트집 잡고 말싸움하는 시기니까 뭐 보는 사람들이 아마 저희 댓글창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MBC가 동접이 20만, 뭐 저희는 지금 얼마죠? 1,475.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들었습니다. 1700까지 예, 올라갔네요. 1,700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그러고 채널 A가 19만,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들 오늘 뭐 시사인 대박 났어요. 지금 4만까지 가고, 네, 동접이 상당히 그 비교적 그리고 델리민주도 5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그 유권자들께서 각자 선호하는 채널을 찾아서 가서 이제 그 성토가 더 많아요. 성토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고 또 채널 A에는 진보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라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논의하는 장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지연 말단적인 이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긁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뭐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상 후보들이 선명성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들은 사실 지난 토론을 보면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준비와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 그 경제 문제는 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세수 정책과 산업 정책과 여러 가지의 경제에 미치는 낙수 효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국민연금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좀 중단하고 세대 간에 갖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들에 대한 조종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 뭐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그런 데 기대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사람은 사실상 설계자는 김종필이고 DJ 정부에서 DJ 연합으로 그 DJP 연합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그 중도 정부와 우파 정당의 합작품인데 이걸 깨겠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의료보험 없애자고 그럴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의료 민영화하자고 그럴 거가 걱정되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조종자 역할로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산통 깨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까지 뭐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MBC에 20만이 있고 채널에 19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딱 지금 나눠져 있는 거고 오늘의 주제였던 사회 갈등이 거기서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분이었던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크게 얘기해서 미래가 나가갈 길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와중에 이준석이 오늘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아까 연금을 예로 주셨으니까 연금을 얘기하면서도 젊은 세대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어떤 확장을 해나가는 것. 그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끌어들이고 포용해서 지금보다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그렇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최저임금 낮춰가지고 해도 충분히 부릴 수 있습니다라고 과거로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젊은 세대로 쪼그라들고 우리끼리로 쪼그라들고 네. 그 젊은이들 중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네. 쪽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죠? 예. 지금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은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저기 사막 가서요. 난로 팔아야 되고 저 시베리아 가서 에어컨도 팔 수 있는 그렇지. 굉장한 능력자여야 맞아요.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당신 왜 거기 사막 가서 난로 팔고 있어? 당신 왜 시베리아 가서 에어컨 팔고 있어? 아, 어디 가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 지금 민생 경제가 체감 지수가 너무 흔들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뭐라도 잘하는 능력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낡은 색깔론 이런 걸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35분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는 또 나왔어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뭐 원래 부정선거를 주장한 게 아니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에 동조했었다라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하고 국정원 댓글 조작 말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알고 보면 이준석 같은 부류가 제일 위험한 뭐 이런 글들을 그렇죠. 이제 올려주시면서 답답함을 성토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류가 아니라요. 네. 이준석이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 같습니다. 저는 어, 부류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 자칫 속기 쉬운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네. 멀쩡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네. 거예요. 오늘 사실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때 모습만 봤었을 때는 네. 정말 스타일링 잘 돼 있었어요. 번듯했다. 예, 번듯했어요, 솔직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그렇게 갈등과 이거 부추기고 가짜 정보를 오히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을 하고 네. 자기가 끌어안는 사람들만을 끌어안으려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준석 후보가 키워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로 스스로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한 적이 없다. 호텔 경제학 관련해서 바보라고 감히 그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끌어들여.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반추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실천적 삶으로 가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이렇게 잘 뜯어봐야 돼요. 네. 행간 텍스트를 잘 뜯어봐서 이 사람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거리에서 현장 취재를 해보면 그런 이미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상징. 이준석은 젊은이를 옹호해. 이준석은 노무현 정신을 따라해. 그러니까 이런 상징만 남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디테일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생활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위험한 판단을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내란 시기, 그러니까 파면이 안 되고 있을 123일 동안 사실상 이 이제 광장에서의 시민들이 맞습니다. 많은 그 추운 날 남태령에서 뭐 1박 2일 하고 한남동에서 3박 4일 하고 뭐 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그 파면을 외칠 때 사실 광장에 이준석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계속 그 비상행동 공동대표로서 그 계속 광장을 이제 함께 시민들하고 주최 측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본 적이 있어요? 광장에? 무대에서 발언 한번 뭐 할 법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저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겁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현실에 발을 딛고 정치를 해야 아까 이재명 대표처럼 막 발자국을 남기고 길을 만드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결국 뭐 실물 경제일 수도 있고 대안 정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로 표현될 네. 수 있는 건데 이제 허공에 대고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붕 떠 있고 말로써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김문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네. 과거 운동권을 할 때 머리띠 뭐 두른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집시법 폐지 주장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집시법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근간을 다 경찰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자유주의인데 진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유엔에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중대한 자본주의의 인권 요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장을 네. 하시는 걸 잘 못 봐요. 본인들이 자유주의자다, 자유우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젊은 보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의 근간은 되게 국제주의가 기본인데 저는 약간 좀 자유주의를 네. 창칭하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라는 것은 네. 그냥 가서 학식만 주구장창 먹는 것이 그 젊은 정치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학업가 또는 학업이 아닌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중대재해법이나 우리 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젊은 노동자들이 가서 사고로 죽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장에는 왜 안 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과연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데 의문부호를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입니다. 벌써 10시 40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퇴근하여야 한다. 편의점 24시간 아니에요, 편의점? 편의점 24시간인데 오늘 너무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달렸더니 예 어찌됐든 그래도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했고요. 그 3차 토론 때는 좀 합쳐서 해야 되겠다. 제가 뭐 끝으로 이제 군인권 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사회 분야니까 제 뭐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군인권 센터가 군대 가는 20대들의 주요 이제 권리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군인권센터야말로 젊은 20, 30대들의 대변인이기도 하죠. 네. 뭐 18개월을 거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이 박태인 훈련병 일주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데 정확하게 내일 이제 대전 현충일식을 하는데 한 해 100명 가까이의 젊은 목숨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죽고 있어요. 군대에서. 그러면은 정치인은 이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고 그리고 그저께는 또 이해람 중사 사망 사주기이기도 하고 3년 동안 장례식장을 있으면서 특검 도입을 위해서 전익수 방지법 만들어 달라, 전익수 강등 사건 그대로 확정하게 해달라고 싸우신 분이 현충원 들어가서 일주기를 맞이하는 해요. 근데 공군본부에서 안 왔대요. 어머. 그러니까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인 거예요. 우리 딸은 갔지만 군이 반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전 정치인데 젊은 정치를 부르시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끝으로 진짜 의미 있는 말씀 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갑자기 한밤에 느닷없이 하니까 취재 편의점 하는 시간이 아닌데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정치 분야 토론이 있는데 아마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마지막 토론이기도 하고 그때 되면 또 단일화 이슈도 더 세게 뜨겁게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3차 토론 또 어떻게 좀 재밌게 더 준비를 해볼지 목화 고민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